17장 어느 밤 박사와 딸이 플라토너스 아래 앉아있던 어느 잊지 못할 저녁, 소호의 조용한 길모퉁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연하게 해가 졌다. 달이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있던 부녀를 발견하고 나뭇잎 사이로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던 그날 밤, 런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은하게 빛나는 달이 떠올랐다. 루시는 다음날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저녁을 아버지를 위해 남겨두었고 그들은 단둘이 플라토너스 아래 앉아 있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그럼 아가.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말은 거의 없었다.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직 햇살이 남아있을 때에도 그녀는 평상시처럼 부지런히 자수를 놓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지도 않았다. 지금껏 셀 수 없이 여러 번 그녀는 이 나무 아래 아버지의 곁에 앉아 이런 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느 때와 달랐고 결코 여느 때처럼 될 수 없었다. 저도 오늘 밤에 매우 행복해요, 아버지. 하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찰스를 향한 내 사랑, 저를 향한 찰스의 사랑 덕분에 진심으로 행복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 삶을 계속 아버지께 바치지 못하게 되었다면, 또는 제 결혼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면 저는 지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불행하고 자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어려웠다. 슬픈 달빛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해의 빛이 그러하듯, 인생이라 불리는 빛이 그러하듯, 올 때와 갈 때는 언제나 슬픈 그 달빛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의 새로운 사랑이, 저의 새로운 의무가 절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거라고 굳게 확신하시나요? 저는 그러리란 걸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그러신가요?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시나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일리 없는 유쾌하고 굳은 확신을 지니고 대답했다. 굳게 믿고 말고 아가. 그가 딸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네가 결혼했을 때의 내 미래가, 루시, 네가 결혼하지 않을 때보다, 아니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밝단다.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아버지. 아비 말을 믿으렴? 정말로 그렇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렴. 효성 깊고 어린 너는 이 아비가 느꼈을 걱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 네 삶을 이렇게 헛되이. 그녀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입술에 대었지만 그는 딸의 손을 잡고 그 말을 되풀이했다. 헛되이, 아가 헛되이 있을까봐.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게 살까봐. 이 아비 때문에 말이다. 너는 이기심이라고는 없는 아이이니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란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네가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비가 완벽하게 행복하겠는지. 만약 찰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와 무척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이제 찰스를 만났으니 그가 없인 불행할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인정한 셈이라 그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 너는 인연을 만났고 그게 찰스란다. 만약 찰스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났겠지? 만약 아무도 못 만났다면 그 이유는 나 때문이었을 테고, 그러면 내 삶의 어두운 과거가 나 자신을 넘어 너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웠을 거야. 재판대를 빼고 그가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묘하고 새로운 기분을 느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말을 기억했다. 보렴, 법의 출신의 의사가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빛을 견디기 힘들었을 때에도 나는 저 달을 감옥 창문으로 바라보았었지. 저 빛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비춘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감옥벽에 머리를 찢던 그때에도 나는 저 달을 바라보았어. 너무나 둔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저 달을 바라보았기에 그저 꽉 찬 보름달 속에 가로로 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그것과 교차하게 세로로 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지. 그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사색하듯 덧붙였다. 기억하기로는 어느 쪽이든 20개였어. 20번째 선은 끼워 넣기가 쉽지 않았지. 그 시절에 대한 아버지의 회고를 들으면서 그녀가 느낀 묘한 전율은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더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 그저 고통스럽게 감내한 지나간 시절에 비해 지금이 얼마나 유쾌하고 행복한지 비교하는 듯 했으니까. 나는 저달을 바라보면서 내게서 앗아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수천 번 생각했지. 살아는 있을까? 무사히 태어났을까? 아니면 가련한 제 어미의 충격 때문에 사산되었을까? 언젠가 아비를 대신해 복수해줄 아들일까? 관로 속에 감금되었던 당시 복수에 대한 열망에 견디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버지의 사연을 전혀 모르는 아들은 아닐까? 심지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 혹시 훗날 여인으로 태어날 딸일까?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뺨과 손에 입을 맞추었다. 혼자서 그려보곤 했지. 내 딸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을. 해가 바뀔 때마다 나는 딸아이의 나이를 더해갔단다. 그 아이가 내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보았지. 나는 살아있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다음 세대가 되자 내 자리는 공백으로 남았어. 아버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딸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가 그 아이였던 것처럼 마음이 아려요. 네가 말이니 루시? 이 마지막 밤에 이런 기억이 떠올라 우리와 딸 사이에 오가는 건 다 너로 인해 이렇게 위로받고 회복한 덕분인걸.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딸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마음도 없다고요. 그래. 하지만 달빛 비치는 또 다른 밤, 슬픔과 고요가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을 건드리면, 고통이 바탕에 깔린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일종의 슬픈 평온함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나는 그 아이가 감옥으로 나를 찾아와 굳은 담장 너머 자유로운 곳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상상했지. 지금 내가 너를 보듯 나는 종종 달빛 속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단다.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 모습은 창살 달린 작은 창문과 문 사이에 서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단 걸 이해하겠니? 그 모습은 상상이, 아버지의 상상이 아니었나요? 그래, 그건 또 다른 것이었어. 그 모습은 내 어지러운 시각 앞에 서 있었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 내 마음이 쫓던 그 환영은 또 다른 아이였고 좀 더 실제적인 아이였어. 그 모습으로 말하자면 제 어미를 닮았다는 것 정도밖에 모르겠구나. 다른 아이도 제 어미와 닮은 모습이었지만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서로 같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이해하겠니, 루시? 힘들겠지. 아마도 외로운 죄수가 되어보지 않는 한 이 혼란스러운 차이점을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구나. 그가 이렇듯 본인의 옛 상태를 분석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그렇게 좀 더 평온한 상태가 되면 나는 상상했어. 그 애가 달빛 속에 다가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가득한 결혼 생활의 보금자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단다. 그 애의 방에는 내 그림이 있었고 그 애의 기도 속에도 내가 있었지. 그 애의 삶은 적극적이고 유쾌하고 유익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내 슬픈 사연도 함께 서며 있었지. 제가 그 아이였어요, 아버지. 그 아이의 반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저였어요. 그리고 그 애는 내게 손주들도 보여주었어. 보배 출신의 의사가 말했다. 그 아이들은 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나를 가엽게 여기도록 배운 터였지. 그들은 나라 안의 어떤 감옥이든 지나갈 때면 흠준한 담벼락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그곳의 쇠창살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 그 애는 나를 구해낼 수는 없었어. 내 상상 속에서 그 애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 다음 항상 나를 다시 데려다 놓았어. 하지만 그럴 때면 나는 눈물로 위안을 얻은 후 무릎을 꿇고 그 애를 위해 축복을 빌었지. 제가 그 아이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일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뜨겁게 축복을 빌어주시겠어요? 루시, 내가 이런 옛 고통을 떠올린 건 오늘 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지극한 행복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란다. 더없이 혼란스러운 생각도 내가 너와 함께 누린 행복,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행복 근처에는 감히 다가오지 못했어.
그는 딸을 끌어안고 부디 그녀를 굽어 살펴달라고 하늘에 엄숙히 청한 뒤 자신에게 그녀를 내려주신 하늘에 겸허히 감사드렸다. 이었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다. 결혼식에 초대된 이는 로리 씨밖에 없었다. 심지어 신부 들러리도 초췌한 프로스 양이 전부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예정이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알쏭달쏭하고 도통 보기 힘들었던 세입자가 쓰던 위층까지 주거지를 넓힌 터라 더는 바랄 것이 없었다. 마네트 박사는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매우 유쾌했다. 식탁에는 3사람뿐이었는데 프로스 양이 3번째 구성원이었다. 박사는 찰스가 그곳에 없어 아쉬워하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다정한 업무에 대해 거의 반대하고픈 마음이었다. 그는 찰스를 위해 애정을 담아 건배했다. 어느덧 그가 루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넬 시간이 되었고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고요한 새벽 3시쯤 루시는 다시 아래층에 내려와 그의 방에 살며시 들어갔다. 앞서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만물이 고요했다. 하얀 머리카락이 평온한 베개 위에 그림처럼 놓여있고 양손은 이불 위에 조용히 놓인 채 그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굳이 필요 없는 촛불을 멀찍이 어둠 속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침대로 가만히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그의 위로 몸을 숙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감금된 체질에 흘렀던 쓰라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강인한 결의로 이 자국을 메운지라 잠든 중에도 그것을 제어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벌이는 조용하고 결연하고 조심스러운 투쟁에 있어 그날 밤 더 넓은 잠의 제국에서 그보다 더 비범한 얼굴은 없었으리라.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부디 자신의 사랑이 열망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의 슬픔이 온당히 받아야 할 만큼 그에게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어 손을 거두고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입맞춤한 뒤 그곳에서 물러났다. 이었고 해가 떠오르고 플라토너스 잎사귀가 그의 얼굴 위에 너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그녀의 입술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움직였을 때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17장이 끝났습니다. 18장 아흐레. 결혼식 날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사가 방에서 찰스 다네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일행은 닫힌 방문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아름다운 신부와 로리 씨, 프로스 양은 교회에 갈 채비를 마쳤다. 프로스 양으로 말하자면 이날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차츰차츰 받아들였다. 남동생 솔로몬이 신랑이었어야 한다는 미련만 없었다면 그녀는 이 결혼식을 더없이 크나큰 행복으로 여겼을 터였다. 그러니까 로리 씨가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신부를 바라보며 감탄해도 부족하여 그녀의 주위를 돌면서 소박하지만 어여쁜 드레스 자태를 속속들이 눈에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날을 위한 거였구나. 우리 예쁜 루시. 내가 너를 데리고 해협을 건너온 거 말이다. 그 어린 아기를. 이런 세상에.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지 못했어. 내가 친구 찰스 씨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그때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몸이 건조한 프랑스 양이 말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실없으시긴. 그래요. 그래도 울지는 말아요. 친절한 로리 씨가 말했다. 울기는 누가 울어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선생님이 우시면서. 제가요? 친애하는 프로스 양? 이쯤 되자 로리 씨는 이따금 배심 좋게 그녀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방금 그러셨잖아요. 제가 다 봤는데 하긴 놀랄 일도 아니죠. 선생님이 해주신 식기 선물을 보면 누구라도 눈물이 고일걸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지난밤에 상자가 도착한 뒤로 식기 세트에서 포크 하나 숟가락 하나 제가 보면서 눈물을 쏟지 않은 게 없어요. 나중엔 눈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참으로 흐뭇하군요. 로리 씨가 말했다. 비록 맹세코 제 보잘것없는 마음의 선물이 누군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지만요. 이거 참 이런 날엔 자신이 살면서 놓쳤던 모든 일을 떠올리게 되는군요. 이런 지난 50년 동안 로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다니. 그럴 리가요. 프로스 양이 대꾸했다. 로리 부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이름의 신사가 물었다. 프랑스 양이 대꾸했다. 선생님은 요람에서부터 독신이었어요. 이런? 로리씨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가발을 매만졌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게다가 아예 요람에 들어가기 전부터. 프로스 양이 말을 이었다. 독신으로 재단되어 태어났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엔, 로리씨가 말했다. 제가 너무 야박한 대접을 받은 것 같군요. 어떤 모양으로 재단이 될지는 제게도 의사를 물어봤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제 얘기는 됐고, 자, 우리 루시. 로리씨가 안심시키듯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면서 말했다. 옆방에서 기척이 들리는구나. 프로스 양과 나는 형식을 따지는 실무자들이니 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마. 너는 아버지를 너 손만큼이나 진실하고 다정한 손에 맡기는 거란다. 아버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보살핌을 받으실 거야. 네가 워릭셔 일대에 머무르는 2주일 동안 너 아버지 앞에서는 텔슨 은행조차도 뒷전으로 밀릴 거란다. 그러다가 2주가 지나고 아버지가 너와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합류하여 다시 웨일즈로 2주간 여행을 떠날 때면 우리가 그분을 더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너에게 보내드렸음을 알게 될 거야. 자, 신랑이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랑이 와서 자기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구식이지만 이 독신남이 우리 루시에게 축복을 담은 입맞춤을 하게 해주렴. 잠시 그는 어여쁜 얼굴을 감싼 채 익히 기억하는 이마의 표정을 바라본 다음 빛나는 금빛 머리카락을 자신의 갈색 가발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렇듯 참다운 다정함과 부드러움을 구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 시절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박사의 발문이 열리고 그가 찰스 다네이와 함께 나왔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해서 얼굴에 혈색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침착한 몸가짐은 그대로였다. 다만 로리씨의 예리한 시설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회피와 두려움의 옛 기운이 마치 싸늘한 바람처럼 최근에 박사를 훑고 지나갔다는 어렴풋한 조짐이었다. 그는 딸에게 팔을 내밀었고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날을 위해 로리씨가 빌린 마차에 올랐다. 나머지 일행도 다른 마차로 뒤따랐다. 얼마 뒤 인근 교회에서 낯선 구경꾼은 전혀 없는 가운데 찰스 다네이와 루시 마네트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이 끝나자 몇 안 되는 일행의 미소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물이 고였고 신부의 손에서는 로리씨의 컴컴한 호주머니 속에서 갓 풀려난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고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났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했고 만사가 순조롭게 흘러 이었고 작별을 구하는 문간에서 한때 파리 다락방에서 뒤섞였던 가엾은 구두장이의 하얀 머리카락과 금빛 머리카락이 다시 한번 아침 햇살 속에 서로 뒤섞였다. 길지는 않지만 힘든 작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다독인 뒤 그녀의 얼싸는 손길에서 부드럽게 벗어나며 마침내 말했다. 데려가게 찰스. 이제 자네 사람이네. 이어 그녀는 마차 창문으로 그들에게 감정에 복받쳐 손을 흔들었고 그렇게 떠났다. 띄우고 그 길 모퉁이는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벗어나 있었고 결혼식도 소박하고 조촐하게 준비되었던 터라 이제 박사와 로리씨와 프로스 양만이 남게 되었다. 로리씨가 박사에게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린 것은 그들이 시원한 현관의 반가운 그늘 속에 들어섰을 때였다. 마치 그곳에 매달린 금빛 팔이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 같았다. 물론 그는 그동안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억누름의 원인이 사라지면 급격한 감정의 반동이 예상되었던 바였다. 하지만 로리씨를 심란하게 만든 것은 옛날처럼 급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그의 표정이었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멍하니 머리를 부여잡고 쓸쓸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로리씨는 포도주 상점 주인이었던 드파르즈와 달빛 아래 마차를 타고 달렸던 일이 떠올랐다. 제 생각엔 그가 근심스레 고심한 끝에 프로스 양에게 속삭였다. 제 생각엔 지금 당장은 박사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게 또는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는 게 상책일 것 같군요. 텔슨 은행도 들여다봐야 하니 곧장 그곳에 갔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뒤에 함께 박사님을 모시고 시골로 마차를 타고 나가 그곳에서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 다 괜찮을걸요. 로리씨로서는 텔슨 은행을 들여다보는 일이 텔슨 은행에서 빠져나오는 일보다 쉬웠다. 그는 2시간 동안 지체되었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는 하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혼자 계단을 올랐고 박사의 방에 들어가려다가 무언가 두드리는 나직한 소리에 멈춰섰다. 하나님 맙소사. 그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대체 뭐지? 프로스 양이 두려움에 사색이 다 된 얼굴로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어떡해요. 다 걸렸어요. 그녀가 양손을 꼭 쥐며 외쳤다. 우리 아기 씨한테 뭐라고 말해요? 박사님이 저도 못 알아보고 구두를 만들고 계시는데. 로리 씨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진정시킨 뒤 박사의 방에 직접 들어갔다. 예전에 작업 중이던 구두장인을 보았을 때처럼 작업대가 햇빛을 향해 둘러져 있었고 고개를 숙인 박사는 몹시 분주해 보였다. 마네트 박사님 접니다. 마네트 박사님. 박사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반은 왜 그러냐는 듯이 반은 말을 걸어서 화가 난 듯이 다시 일감 위로 몸을 숙였다. 그는 굿옷과 조끼를 벗고 있었다. 셔츠는 예전에 이 일을 할 때 그랬던 것처럼 목이 훤히 드러나게 풀어젖히고 있었다. 심지어 얼굴조차 예전처럼 초췌하고 빛바랜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그간 방해를 받았다는 듯이 열심히 초조하게 일했다. 로리 씨가 박사의 손에 들린 일감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크기와 모양의 구두였다. 그는 박사 옆에 놓인 다른 한 짝을 집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젊은 숙녀의 보행용 구두요. 그가 쳐다보지 않고 중얼거렸다. 이미 오래전에 끝냈어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시오. 하지만 마네트 박사님 저를 좀 보세요. 그는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순순히 따랐지만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다. 저를 하시겠습니까 박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박사님이 하시던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사님. 어떤 것도 그에게서 그 이상의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상대가 요청하면 그때마다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어떻게 설득해도 입을 열지는 않았다. 침묵 속에 일할 뿐이었다. 그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메아리 없는 벽에 또는 흑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나마 로리 씨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의 빛은 그가 이따금 자진해서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럴 때면 호기심이나 당혹감이 희미하게 얼굴을 비치는 듯 했다. 마치 마음속에 품은 어떤 의구심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즉각 로리 씨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두 가지를 떠올렸다. 첫 번째는 루시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박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스 양과 공모해 박사가 몸이 좋지 않아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공고를 내므로써 두 번째 예방 조치를 즉각 취했다. 그의 딸에게 취할 선의의 거짓말을 위해서는 프로스 양이 박사가 작업상의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불려갔다는 편지를 쓰기로 했고 그 속에 그가 그녀 앞으로 서둘러 두세 줄 적어 보내왔다는 가공의 편지도 함께 언급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든 취해야 바람직할 이런 조치들을 로리 씨는 그가 곧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행했다. 만약 박사가 곧 정신을 차리면 그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에게서 박사의 증상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다. 박사가 회복하여 이 세 번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로리 씨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를 자세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는 평생 처음으로 텔슨 은행에 휴가를 내고 박사와 같은 방의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머지않아 그는 박사에게 말을 거는 것이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박사가 압박을 느끼면 불안해하기 때문이었다. 로리 씨는 첫날에 그런 시도를 포기하고 그가 이미 빠져들었거나 빠져들고 있는 망상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서 그저 언제나 그의 앞에 자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창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곳이 자유로운 곳임을 표현했다. 첫날 마네트 박사는 주는 대로 먹고 마셨으며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작업을 계속했다. 로리 씨로서는 설령 목숨이 걸린 일이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읽지도 쓰지도 못할 상황인데 박사는 그 뒤로도 반시간가량 작업을 계속했다. 이었고 그가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소용없는 연장을 내려놓았을 때 로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밖에 나가실래요? 그는 예전처럼 양옆의 바닥을 내려다보고 예전처럼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서 예전처럼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밖에?
예, 저와 산책합시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는 안 될 것 없다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리 씨는 그가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어두움 속에서 작업대 위로 몸을 숙였을 때 무언가 막연히 안 될 것 없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본 듯했다. 로리 씨의 실무적인 재간은 이 대목에서 유리한 점을 간파했고 그것을 붙잡기로 결심했다. 브로스 양과 그는 밤 시간을 둘로 나누어 옆방에서 참참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에 오랫동안 이리저리 스승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자리에 눕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찌감치 일어나 곧장 작업대와 일감으로 향했다. 둘째 날 로리 씨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명랑하게 인사하면서 최근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들에 관해 말을 건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에게 건넨 말을 듣고 혼란스럽게나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로리 씨는 이 점에 고무되어 브로스 양에게도 그날 여러 차례 일감을 들고 들어오도록 청했다. 그럴 때면 그들은 루시에 관해서나 그곳에 함께한 그녀의 아버지에 관해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듯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대화는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잦지 않게, 노골적이지 않은 태도로 행해졌다. 그가 좀 더 자주 쳐다보는 데다 자신을 둘러싼 모순을 느끼는지 동요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에 로리 씨의 친절한 마음은 가벼워졌다. 다시 날이 어두워졌을 때 로리 씨가 앞서와 같이 그에게 물었다. 박사님 밖에 나가실래요? 앞서와 같이 그가 되풀이했다. 밖에? 예, 저와 산책합시다. 안 될 것 없잖아요. 로리 씨는 그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밖에 나가는 척하며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박사는 창가로 자리를 옮겨 플라토너스를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로리 씨는 씨가 돌아오자 다시 슬그머니 작업대로 돌아갔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렀고 로리 씨의 희망은 사라져갔다. 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셋째 날이 왔다가 지나갔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그랬다.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마음은 줄곧 무거워져만 가는 가운데 로리 씨는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비밀을 잘 지킨 덕분에 루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했다. 하지만 아흘의 날의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로리 씨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툴던 구두장이의 손이 두렵고 능숙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가 지금처럼 일에 열중한 적도, 그의 손이 지금처럼 민첩하고 노련한 적도 없었음을. 이렇게 18장이 끝났네요. 19장 전문가의 의견. 로리 씨는 초조하게 지켜보다 녹초가 되어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긴장감 속에 맞이한 열흘째 아침, 그는 어두운 밤 노곤한 잠에 빠져들었던 그 방으로 환하게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건지 의심스러웠다. 박사의 방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구두장이용 작업대와 연장이 다시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박사 본인은 창가에 앉아 독서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사는 평소 아침에 입던 옷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로리 씨에게 똑똑히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아주 창백하기는 해도 차분하고 집중한 표정이었다. 로리 씨는 자신이 깨어있다고 충분히 납득했을 때조차도 혹시 최근에 벌어진 구두장이 사건이 자신이 꾼 뒤숭숭한 꿈은 아니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친구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옷차림과 모습으로 여느 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자신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표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한가?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느낀 혼란과 놀라움에서 나온 질문일 뿐 대답은 명백했다. 만약 자신의 뇌리에 박힌 기억이 실제로 일어난 충분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자비스 로리가 그곳에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마네트 박사의 진찰실 소파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으며 이른 아침에 박사의 침실 문 밖에서 이런 점을 따지고 있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스 양이 그의 곁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의구심이 남아있었다면 그녀의 말을 통해 필연적으로 사라졌을 터였다. 하지만 그때쯤 되자 이미 그는 머리가 맑았고 의구심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평상시 아침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박사를 만나자고 조언했다. 만약 박사가 평소와 같은 마음 상태를 보인다면 로리 씨는 그동안 초조함 속에 간절히 얻고자 했던 전문가의 의견과 지도를 조심스레 구해볼 생각이었다. 프로스 양은 그의 판단에 따랐고 그들은 조심스레 계획을 실행했다. 로리 씨는 평소처럼 꼼꼼히 몸단장할 시간이 넉넉했기에 평소처럼 하얀 셔츠와 말쑥한 긴 양말 차림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고 박사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 불려 나왔다. 로리 씨는 조심스레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만이 안전한 방식이라 느꼈다. 이런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박사는 처음에 딸의 결혼식이 전날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넌지시 우연을 가장하여 일부러 요일과 날짜를 언급하자 그는 생각해보고 또 계산을 해보더니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면에서는 워낙 침착하고 평소와 다름이 없었기에 로리 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 도움을 구할 상대는 박사 본인이었다. 그리하여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식탁이 정리되고 그와 박사가 함께 남았을 때 로리 씨가 절절하게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 제가 깊이 마음쓰고 있는 매우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 박사님의 전문적 의견을 비밀리에 구하고자 합니다. 뭐랄까, 제게는 매우 특이해 보이지만 어쩌면 박사님은 지식을 갖추셨으니 덜 특이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는 최근의 작업 때문에 변색된 손을 흘낏 쳐다보더니 심란한 표정으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미 몇 번이나 자기 손을 쳐다본 터였다. 마네트 박사님, 로리 씨가 그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다. 이건 제게 각별한 친구의 사례입니다. 부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게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무엇보다 그의 딸을 위해서요, 마네트 박사님. 제가 올바로 이해했다면, 박사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무언가 정신적 쇼크로 인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박사가 말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로리 씨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했음을 알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네트 박사님, 이 쇼크 사례는 오래전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환자에게 격심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정과 마음과 박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정신의 말입니다. 정신에요. 이 쇼크 사례에서 환자는 오랫동안 증상에 시달렸으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환자 본인도 그 기간을 추산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알아낼 다른 방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쇼크 사례에서 환자는 회복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공개석상에서 그가 인상적인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쇼크 사례에서 환자는 워낙 말끔히 회복되어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나 격렬한 신체적 활동도 소화할 수 있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이미 방대하게 쌓은 지식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가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벼운 재발이 있었습니다.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아흘의 낮과 밤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던가요? 제가 추측하기론 박사가 다시 자기 손을 흘낏 쳐다봤다. 쇼크와 관련된 예전 활동을 다시 시작하던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박사가 여전히 낮은 목소리지만 또렷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가 그 활동을 하던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병이 재발했을 때 그가 대부분의 측면에서 혹은 모든 측면에서 예전과 같은 상태였나요? 모든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분의 따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딸도 재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딸에게는 비밀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비밀로 했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자신과 믿을 만한 다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사가 그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정말 사려 깊으십니다. 로리 씨도 담례로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자, 마네트 박사님, 이었고 로리 씨가 더없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사물을 보는 사람에 불과하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다루질 못합니다. 제게는 이런 분야에 필요한 정보도 없고 이런 분야의 지식도 없습니다.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분으로 저는 이 세상에 박사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병이 재발한 겁니까?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까? 재발을 방지할 길은 없을까요? 재발하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친구를 돕고픈 마음이 저만큼 간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이런 사례 앞에서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의 현명함과 지식과 경험으로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나 가르침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부디 저와 상의해 주십시오. 부디 제가 이 사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처럼 진심 어린 말을 전하자 마네트 박사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로리 씨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제 생각엔 아마도 박사가 힘겹게 침묵을 깨고 말했다. 방금 묘사하신 그 병의 재발을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선생님. 환자가 재발을 두려워했다고요? 로리 씨가 용기 내어 물었다. 무척이나요. 그가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환자의 마음을 짓누르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선생님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그럼 로리 씨가 물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남모를 고민을 다른 이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로리 씨가 다시 박사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마네트 박사가 대답했다. 애초에 이 병을 야기했던 일련의 생각과 기억이 강렬하고 특이하게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강렬한 연상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죠. 아마도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는 그런 연상이 되살아날 거라는,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말하자면 특정한 경우에 그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대비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지요. 어쩌면 대비를 하려고 애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재발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할까요? 로리 씨가 당연히 주저하며 물었다. 박사가 우울하게 방을 둘러보고 고개를 젓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못할 겁니다. 그럼 앞날에 관해서는요? 로리 씨가 넌지시 말했다. 앞날에 관해서는 박사가 다시 확신을 지니고 말했다. 전망이 아주 밝다고 봅니다. 하늘의 뜻으로 그가 그토록 빨리 회복되었으니 전망이 아주 밝다고 봐야죠. 그가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오랫동안 막연히 예견하면서 맞서 싸우던 무언가 복잡다단한 것의 압력에 의해 쓰러졌다가 한바탕 폭우가 퍼붓고 지나가자 다시 회복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로리 씨가 말했다. 감사할 일이죠. 박사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되풀이했다. 제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로리 씨가 말했다. 계속해도 될까요? 친구분에게 그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사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그는 학구적인 성향에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가진 일에 열성을 다하지요. 그가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항상 무언가에 몰두해야 하는 특이한 면은 그의 성격일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일 테고 부분적으로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마음을 건강한 활동에 쏟지 않으면 해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커지니까요. 아마도 그는 스스로를 관찰하여 이런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가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마네트 박사님, 혹시라도 그가 지금 무리하는 거라면
로리 선생님,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껏 한 방향으로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상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 끈덕진 면이 있습니다. 그가 무리했다고 잠시만 가정해 보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 병의 재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제 생각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병을 재발시키는 원인은 마네트 박사가 강한 확신을 내보이며 말했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하나의 연상작용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는 무언가 극단적으로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병이 재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었고 그가 회복되었으니 그렇게 격렬하게 기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다시 생기긴 어려울 겁니다. 이 병을 재발시킬 상황이 이젠 소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확신합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연약한 정신체계를 뒤엎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인내와 고통을 통해 서서히 자신감을 쟁취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런 확신을 꺾는 것은 친구가 할 일이 아니었다. 로리 씨는 실제로 느낀 것보다 더 안심되고 기운이 난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에 접근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아침에 브로스 양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그리고 지난 8해 동안 자신이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이 문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떨쳐낸 이 병이 일시적으로 재발한 동안 환자가 다시 시작한 작업이 있는데 로리 씨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일단 대장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장간 일이요. 일단 상황이 어땠는지 상세히 예를 들어야 하니 불운했던 시기에 그가 작은 용광로에서 작업하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용광로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예기치 않게 목격되었다고 하면요. 그것을 계속 가까이에 두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요? 박사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초조하게 바닥을 발로 두드렸다. 그는 항상 그것을 가까이에 둡니다. 로리 씨가 친구를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이제는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전히 박사는 이마를 가린 채 초조하게 바닥을 발로 두드렸다. 조언을 해주기 힘든가요? 로리 씨가 말했다. 이게 민감한 질문이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 대목에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멈추었다. 그게 마네트 박사가 불편한 침묵 뒤에 그를 향해 말했다. 이 불쌍한 남자의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한때 그는 이 작업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매우 반색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그의 고통을 너무나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두뇌의 혼란을 손가락의 혼란으로 대체하고 일이 점점 능숙해짐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재간을 손가락의 재간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는 이것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치운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 일종의 확신을 지니고 이야기하는 지금조차 그는 혹시라도 옛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현듯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아이가 느낄 법한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가 두 눈을 들어 로리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본인이 묘사한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저 긴이나 실링이나 긴이나 실링이나 지폐 같은 물질적인 것만 다루는 끈덕진 사문으로서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계속 지니기 때문에 그 기억도 계속 지니게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 물건이 사라지면 마네트 박사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진 않을까요? 간단히 말해 용광로를 계속 보관하는 건 불안감에 굴복하는 게 아닌지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아시다시피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래 함께한 벗입니다. 저라면 계속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로리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박사가 독려한 것을 보자 더욱 확신을 얻었다. 저라면 그것을 단념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제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해주세요. 멋진 분답게 말입니다. 그의 딸을 위해서요, 마네트 박사님.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묘한 일인지. 그럼 딸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가 있을 때 그것을 치우진 않겠습니다. 그가 없을 때 치우도록 하세요.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오랜 벗을 그리워하도록 해 주십시오. 로리 씨는 기꺼이 약속했고 상담은 끝이 났다. 그들은 시골에서 하루를 보냈고 박사는 상당히 본 모습을 되찾았다. 이후 사흘간 그는 지극히 건강했고 14일째 되던 날 루시 부부와 합류하기 위해 떠났다. 박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그들이 취했던 조치로 말하자면 로리 씨가 미리 그에게 설명을 해두어 박사가 이에 맞춰 루시에게 편지를 보낸 터라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박사가 집을 떠난 날 밤 로리 씨는 도끼, 톱, 끌, 망치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브로스 양이 촛불을 들고 곁을 지켰다. 그곳에서 문을 꼭 닫은 채 뭔가 비밀스럽고 캥기는 태도로 로리 씨는 구두장이용 작업대를 산산조각 나도록 후려쳤다. 그러는 동안 브로스 양은 마치 살인을 돕기라도 하듯 그녀의 음산하게 굳은 표정으로 볼 때 그 일에 썩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살인을 돕기라도 하듯 촛불을 들고 있었다. 처리하기 용이하게 미리 토막내어 준비한 그게 갈로 속에 들어있고요. 시신을 불태우는 일이 지체 없이 부엌 아궁이에서 진행되었고 연장과 구두와 가죽은 마당에 파묻혔다. 훼손과 비밀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악하게 느껴지는 법이라 로리 씨와 브로스 양은 이런 행위를 하고 증거를 인멸할 때 마치 끔찍한 범죄의 공모자들처럼 느껴졌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해서 19장이 끝났습니다.